안녕하세요. JD부정부서의 소정주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또 발생, 이번 폭락장이 끝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침체 우려에 멜트다운, 주가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43%, S&P 500 지수는 3%, 다우존스 지수는 2.6% 하락하며 다시 한번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따라서 기간으로 본다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지점이 또다시 한 달 더 뒤로 미뤄졌습니다. 메뉴시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또 발생, 이번 폭락장이 끝나려면 이번 나스닥 마이너스 3%를 촉발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메인 테마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도 금방 사그러드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당시 중국에 관세 폭탄을 기습적으로 터뜨릴 때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단기 이벤트입니다. 이럴 때는 나스닥 마이너스 3% 한번 뜨고 한 달이 지나도록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이벤트였지만 단일 이벤트였기 때문에 금방 사그러다는 이벤트가 됐겠죠. 그러나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꽤나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테마가 잡혔을 때인데요. 2022년은 나스닥이 거의 30%가 빠졌고 세계 1등 주식인 애플도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1년 내내 주가를 괴롭혔으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크게 떨어지면 내일 다시 크게 오르면서 개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년 내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 테마도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지방은행 위기로 번졌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석유 가격이 오르며 물가 상승이 또 일어났습니다. 원래 물가 상승의 원인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미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면서입니다. 이번 경기 침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크게 급격히 올린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빅테크 주식만 올랐고 버블을 일으켰죠. 그리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며 빅테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어제 있었죠. 어제 도쿄 증시는 무려 약 13% 정도가 빠졌습니다. 전 이렇게 크게 떨어진 지수를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변동성 빅스 지수는 30을 넘어갔고 장중한 때 60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나마 나스닥이 더 폭락하지 않고 마이너스 3%로 그친 것은 서비스업 지수가 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오르고 있으며 코스피가 3% 오르고 니케이는 무려 10%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 침체 테마가 벌써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2년에 인플레이션 테마처럼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가지 않으려면 주가가 화끈하게 30% 떨어져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연준 의장인 파월이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0월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끝낸 것은 바로 파월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나스닥이 무려 24%가 빠지고 나서야 파월이 2019년 1월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나스닥 변동성이 커지자 파월이 제로금리를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바닥을 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났죠. 지금도 경기 침체라는 테마가 주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업 지표 하나 좋아졌다고 바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월이 9월에 있을 FOMC까지 가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처럼 파월이 임시 FOMC라도 하면서 금리를 최소한 50bp 커트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침체뿐 아니라 빅테크의 과도한 상승,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미국 채권 주식시장의 교란 등의 위기가 겹쳐지며 주식시장이 하락 중입니다. 파월이 한시라도 빨리 나서야 주식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파월이 지금 당장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10% 떨어졌다고 파월이 나서서 비컷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파월이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자신들의 목표는 주식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물가나 고용을 보고 나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고 9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달 변동성이 극심해지며 나스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면 물론 연준이 나서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식 오른다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변동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 침체 테마로 바닥을 확인하고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브이시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외국인이 오고 싶은 도시가 된다. 일본 최저시급 역대 최고로 올랐지만 3년째 한국보다 낮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서울이건 지방이건 모두 동일한 데 비해 일본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와 같은 도시는 비싸고 시골은 쌉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일본의 가장 비싼 도쿄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일본은 왜 최저임금의 차등을 뒀을까요? 이유는 도시마다 GRDP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란 GRDP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떠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수치. 한마디로 도시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도쿄와 같은 도시는 거주비도 비싸기 때문에 더 비싼 임금을 받아야 하겠죠.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유리합니다. GRDP가 적다는 것은 평균 소득이 적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서울과 같이 대도시의 임금과 똑같이 줘야 한다면 소득이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지 않았을까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임금의 최저선을 지키자는 것인데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젊은이가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주거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최저임금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될 나라이죠.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문제뿐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어디나 겪는 문제입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간병 도우미입니다. 외국인 간호사, 가사 도우미보다 더 급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간병인들의 평균 나이는 67세,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현재도 간병 도우미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간병인들의 평균 나이가 67세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970년대생, 즉 X세대의 생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생이 1960년생보다 더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971년생은 한국의 세대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인데 무려 10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최근 2023년 신생아 수가 약 23만 명 정도가 되니 약 4.65배 정도가 더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젊은이들은 취직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고령화로 많이 태어난 60년대생, 70년대생은 은퇴를 하는데 적게 태어난 2000년대생 이후의 아이들은 이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10년만 지나면 일본처럼 취직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고부가치 일들을 하고 간병 도우미나 간호 인력들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간병 도우미를 할까요? 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일본, 중국도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도 간병 도우미를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 외국인 간호 인력이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어떤 나라로 갈지 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 중 어떤 나라가 외국인 간병 도우미를 구하는 데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인데요. 일단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이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GDP가 뒤처지고 있는 현재도 이미 일본을 최저임금에서 앞서고 있죠. 두 번째는 한국의 열풍인데요. 한류 열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는 한국어 열풍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무려 한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따라서 2, 3년만 아끼고 열심히 일하면 2, 30년 일해서 그 나라에서 모은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국가의 한국어 학원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파키스탄을 여행을 하다가 한국어 간판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한국어 가르치는 학원이었습니다. 교실에 빼곡히 학생들이 들어섰는데 무려 200명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사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아 많은 사람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한국어 능력 시험 상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는 한국의 열풍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한국으로의 취직을 쉽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20년 후에는 외국인 간병 도우미가 필요한 때가 됩니다. 이때 한국은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 1인당 GDP와 관계없이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간병 도우미들은 일본이나 중국을 무난하게 제치고 한국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세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 또 발생, 이번 폭락장이 끝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세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